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여야 해석은 예상대로 엇갈렸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법정에서 마주합니다. 더 정치 시간에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환수한 대동여 지도는 기존 목판본에 색을 더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해 역사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최고의 지리학자 김정호 선생이 이 지도를 만든 이유와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세 번째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의 출석길에 80대 노인이 계란을 추적하는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증인으로 나서 법정에서 이 대표와 처음 대면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어떤 진술을 할지 주목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구속 발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엔 직권남용과 정치 관여 혐의만 적시됐고 핵심인 내란 음모 혐의는 빠졌는데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족을 만나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가 학살 주범이라며 군부 독재에 맞서다 고통을 당한 광주 시민께 가족을 대신해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한국전력부와 한국가스공사 적자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재확인했지만 여론을 추가로 수렴한 뒤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윤경림 대표이사 후보 사퇴에 이어 사회이사 후보 3명까지 동반 사퇴하면서 KT가 창사 이래 유례없는 경영진 공백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사회를 정비하고 새로 대표이사를 뽑는데 5달 정도가 걸려 당분간 비상 경영 체제가 불가피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을 통틀어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 의혹 입막음을 위해 거액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데 차기 미국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세 번째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가 법정으로 향하는 길에 달걀이 날아오는 등 일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재판부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이제 오후 재판을 앞둔 상황인데요. 오늘 재판 어떻게 시작됐고 앞으로 무엇을 주목하면 됩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오전 재판이 끝나고 잠시 후 오후 2시 반부터 오후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오전 재판이 10시 반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 대표 법원 출석에 많은 지지자와 반대 집회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 대표 출석에 맞춰 한 80대 남성이 달걀 2개를 추적하기도 했는데 이 대표까지 날아가진 않아서 이 대표가 달걀을 맞진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 현장 인파들끼리 충돌하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달걀을 던졌던 80대 남성은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에 들어오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현장 모습을 보겠습니다. 골프도 같이 친 게 아니라 요트도 같이 타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재판이 특히 관심을 끄는 건 한때 측근이었지만 최근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서기 때문인데요. 재작년 대장동 사건 이후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오전에 법원에 출석하면서 발언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랑 만나시는데 국민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유동규 씨, 네. 거짓말하지 마라. 말하실 거 있으신가요? 떳떳하게 살아야지. 전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어차피 뭐 본인 좀 거짓말들 좀 안 하고
다들 했다면 좋겠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은 오후 재판부터 이 대표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증언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이 대표 또 고 김문기 전 차장과 함께 호주 출장을 다녀왔고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단둘이 2인 카트를 타기도 했다며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거짓말 좀 그만하라며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얘기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유 전 본부장 입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재작년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해 현재 허위사실 관련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명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요금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더 논의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구체적인 인상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발표가 미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오전 10시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선 인상안뿐 아니라 당정이 언제 다시 인상안을 발표할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가 복수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좀 더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구조조정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다음 달 1일 적용하기로 했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일단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네, 어제 통과됐죠. 하영재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을 두고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전날 하영재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 사례로 오랫동안 기록될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때 하 의원 표결만큼 찬성표가 나왔다면 가결됐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혐의가 하 의원의 혐의보다 훨씬 무겁다고 꼬집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57표가 찬성을 했다면 그것도 아마 둘 다 가결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도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를 퍼주기 굴종 외교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외교 전략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4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직전 핵심 의제를 조율할 외교안보 라인이 줄줄이 교체됐다고 비판했는데요.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퍼주기와 굴종 말고 대일 외교 전략이 대체 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외교안보 핵심들을 줄줄이 교체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가 연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는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가 전날 밤 불출석 사유서를 기습적으로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법기술을 구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로 공황장애 3개월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피해 학생이 공황장애로 고통받았던 점을 끄집어내 부전자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를 포함해 함께 불출석한 아들 학폭위 처분 불복 소송을 대리한 송계동 변호사를 고발하기로 하고 다음 달 14일 청문회에 정 변호사의 배우자와 아들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데 대해선 법 지식을 최대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오늘 청문회에 온 다른 증인을 통해서도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면서 특정인을 겨냥한 청문회는 정략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교육위원들은 학폭 기록이 삭제될 당시 교육과 행정당국이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라고 덧붙였는데 민주당이 청문회 연기를 강행하자 모두 퇴당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진상조사 청문회를 위한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 변호사에게 국가수사본부장 지원과 학교폭력 사건, 서울대 재학 상황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정 변호사가 개인정보가 기재됐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답변서에서 요청한 자료 대부분이 사적인 자료들로 개인이 임의로 관리하다 보니 남아있는 게 없고 특히 학교폭력 관련 자료는 사건이 5년 가까이 지난 만큼 관련 서류 일체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대에 작성된 이른바 계엄 문건 의혹의 중심 인물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일단 심사는 다 끝난 거죠? 네, 오늘 오전 10시 반에 열린 구속심사는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곧장 호송차를 타고 서울 남부구치소로 떠났습니다.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인데요. 심사를 마친 뒤 조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어떤 얘기를 나누냐는 신재진의 질문에 통상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짧게 답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제 조 전 사령관을 귀국과 동시에 체포한 검찰은 이틀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조 전 사령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정치관여입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지난 2016년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무사 인력과 자금을 들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혐의는 영장에서 빠졌다고요? 네, 어제 청구된 구속영장에 계엄령 문건과 직접 관련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에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이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다만 단순히 문건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 실행에 옮길 계획이 있었다는 게 밝혀내야 내란 음모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그제와 어제 이틀간 조사를 이어가면서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윗선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라 검찰은 해당 혐의를 추가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우선 영장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당시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를 찾은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앞서 5.18 기념재단에서는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할아버지인 고 전두환 씨를 대신해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현우 기자. 네, 호남 취재본부입니다. 네, 전우원 씨가 5.18 희생자 묘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는 오전 11시 30분쯤에 국립 5.18 민주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방명록에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 계신 모든 분들이라고 적었는데요. 곧이어 이 묘역을 돌며 참배를 이어갔습니다. 5.18 최초 사망자인 고 김경철 씨 묘소를 찾아서 참배했는데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외투로 묘비를 닦으며 사죄했습니다. 12살 나이에 이 계엄군 5인 사격으로 숨진 고 전재수 군을 비롯해 묘역 곳곳을 돌며 참배를 이어갔는데요. 참배 뒤에는 기자들과 만나 소중한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며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고등학생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는 전 씨를 껴안아주며 위로해주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앞서 오늘 오전에 5.18 기념재단을 방문해 5.18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5.18 단체장들과의 면담을 거쳐서 유족 그리고 피해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 씨는 할아버지 전두환 씨가 너무나 큰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가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했고 군부 독재에 맞섰던 광주 시민을 고통에 잊게 했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에 와서 시민들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죄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또 전 씨는 5.18 유가족에게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진심 어린 사죄에 5.18 유족들은 전우원 씨를 안아주며 화답했습니다. 전 씨는 오후 3시부터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과 전립빌딩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호남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 KBO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KBO 간부가 중개권을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어디입니까? 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KBO 사무국과 자회사 KBOP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을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와 함께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KBOP는 리그 중개권 사업이나 후원사 유치 관리 등을 맡은 KBO의 자회사입니다. 검찰은 KBO 간부 A씨가 지난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스포티비 등 TV 채널을 운영하는 스포츠 마케팅 업체 A클라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중개권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의 뒷돈을 받았다는 배임 수재 혐의를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클라가 KBO에 간부 A씨 아내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뒷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도 지난해 A클라가 프로야구 중개권과 관련해 KBO 측에 로비한 혐의 등으로 A클라 앞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로비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A클라 대표 B씨가 회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송치를 요구했고 계좌 추적과 관계자 추가 조사 등 보강 수사 끝에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A클라가 로비 의혹이 불거진 무렵 독점 중개권 축소를 우려해 KBO 측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클라 측은 횡령과 로비 의혹 등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닷새 만에 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남 씨는 어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가족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3일에 이어 이번에도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남 씨 소변으로 마약 가디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의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정 씨를 고소한 피해자들의 성폭력 사건 3건 중 1건에 대해 대전지검에 추가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은 피해자 2명에 대한 사건도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생산은 대폭 줄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월 전체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3% 증가했습니다. 서비스 생산이 운수, 창고와 숙박, 음식을 중심으로 0.7% 증가했지만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생산이 전달보다 17.1%나 줄어든 영향 등으로 3.2% 감소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음식료품과 승용차 등에서 판매가 늘어 5.3% 증가했고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의 투자가 늘어 0.2%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이 전년 대비해서 2조 6천억 원이 늘어 102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 체납액 가운데 84.8%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 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 보류 체납액이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지역은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서울 강남 세무서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면 2055년으로 전망된 기금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기금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치인 연 4.5%에서 연 5.5%로 1%포인트 높이면 기존의 2055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이 2060년으로 5년 미뤄지는 걸로 계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인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2%포인트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초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오는 2070년에는 월급의 21%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원회는 초저출산 상황이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 부가방식 비용률이 2070년에 4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가방식 비용률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돼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말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납부하기 때문에 부가방식 비용률이 42%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21%가 됩니다. KT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재선임에 도전했던 사외이사 3명이 후보에서 동반 사퇴하기로 해 오늘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의안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KT는 강충구 고려대 교수와 여은정 중앙대 교수, 표현명 전 롯데랜턴 대표 등 현직 사외이사 3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이사회에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주총 의장은 구현모 대표이사의 사퇴로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이 맡습니다.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은 오늘 주주총회에서 현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새 지배구조에서 성장구조를 탄탄히 해 다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 직무대행은 계획대로 주주들이 대표이사 선임 관련 의사권을 행사하고 기대하는 바를 소통하는 자리가 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KT 노조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직무대행의 적격성과 감사의 부실 문제를 지적했고 충돌에 대비해 주총 현장에는 보안요원 10여 명이 배치되면서 노조 측에서 이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논란이 없었던 미국에서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내년 미국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현지 시간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We're witnessing American history. This is the first time a former president has been charged with a crime. So this is unprecedented. 사건의 발단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데니얼스는 2006년 7월 네바다주의 한 골프장에서 트럼프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데니얼스가 언론 매체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트럼프의 변호사 마이클 코어는 그녀와 만나 침묵을 지켜달라며 13만 달러를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사를 통해 코언에게 변제한 13만 달러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기재했습니다. 기업 문서 위조는 뉴욕주 법률을 위반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경범죄에 불과해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중범죄인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과거 성추문을 알리지 않기 위해
합의금을 주고 회사 문서를 위조함으로써 그 사실을 감춘 혐의는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미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정치적 박해이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도 트윗을 통해 대선 개입 시도이자 신성한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했다고 규탄하는 등 공화당 인사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건국 이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논란이 없었던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면서 내년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러시아에 머무는 미국인들에게 즉시 떠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중부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모스크바 지국 소속 에반 게르시코바치 특파원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게르시코바치 기자가 미국 지시에 따라 러시아 군산 복합 기업의 기밀 정보를 모으다가 적발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которую назвать журналистикой нельзя, это не журналистик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 отношении этих его деяний, поступков. 게르시코바치 기자는 러시아 출신으로 부모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대 냉전이 끝난 뒤 미국 기자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징역 2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targeting of American citizens by Russian government is unacceptable. We condemn the detention of Mr. Gerskovich in the strongest terms. 미국 정부는 러시아 당국의 체포 사실 확인과 접견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러시아에 살거나 여행 중인 미국인들에게 즉시 떠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국경 없는 기자회 등은 언론인이 보복의 표적이 된 것에 우려를 표하며 게르시코바치 기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에 무기와 식량을 맞바꾸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미국 백악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슬로바키아인 무기 거래상이 중간다리 역할을 한 걸로 지목하면서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다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24가지 이상 다양한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Russia is seeking to send a delegation to North Korea, and that Russia is offering North Korea food in exchange for munitions.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비밀 계약의 중개인으로 슬로바키아인 무기 거래상을 지목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 무기 거래상이 지난해 말부터 평양과 모스크바를 잇는 거강꾼 역할을 해온 것으로 확인하고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At the center of this effort is an arms dealer by the name of Ashat Merkachev. With the support of Russian officials, Mr. Merkachev has been attempting to broker a secret arms agreement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미 국무부도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으로 흘러가는 식량과 원자재 등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nd we will continue to take actions that deny the DPRK and other inputs that Pyongyang can utilize to further develop its weapons for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program. 미국 언론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러시아에 구금된 지 얼마 안 돼 북한 무기 거래와 관련한 백악관 발표가 나온 점을 주목하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해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저자가 김종호란 자이다. 완벽한 지도를 만드는 것이 소인 꿈입니다. 지도를 넘겨주면 나라를 위한 충심으로 만들었다 믿어주지.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동여지도의 완성을 시도를 하는 도와가지고 대동여지도가 빠진 부분을 보완을 하는 그런. 네, 시청자 여러분을 오늘 지도의 세계로 모시겠습니다. 조선의 지리학자 김정호 선생이 만든 대동여지도 한 점이 일본에서 환수가 됐죠. 목판 지도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 세세한 지리 정보의 아름다움까지 더해져서 그 가치가 더욱 더 크다고 합니다. 네, 이번 환수 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신 분이죠. 양보경 성신여대 지리학과 명예교수께 우리나라 지도와 또 역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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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영화도 좀 보여드리면서 이번에 공개된 지도를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 환수된 대동여지도가 기존에 있던 목판본과 가장 다른 점 무엇입니까? 기존의 목판본은 흑백이고 예. 원본이 흑백인 상태에서 채색을 한 지도들이 일부 있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채색한 지도가 드물고요. 두 번째는 동요도라고 하는 김정호 선생이 대동여지도 이전에 만들었던 아주 아름다운 채색 필사본 전국 지도가 있습니다. 이 동요도에는 대동여지도에 없는 7천여 개의 지명과 그리고 다른 여백 개의 우리나라 전반적인 지형이라든가 경위도 등의 많은 지리 정보를 수록한 지도였습니다. 근데 동요도에 있는 지도의 내용을 그대로 대동여지도 위에다가 다시 추가를 해서 대동여지도를 더욱더 자세하고 풍요롭게 만든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지금 화면으로만 봐도 상당히 예쁘거든요. 근데 이 환수 과정에서 직접 지도를 보셨죠?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대동여지도를 볼 때마다 설레이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아름답게 채색된 지도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어떤 설명과 또 그 혼들이 담긴 지도를 보니까 정말 흥분되고 그리고 이런 좋은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일본에 많은 유출된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들이 우리나라에 차츰차츰 또 하나씩 들어올 수 있으면 다 가져와야 됩니다. 참 좋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크기를 좀 볼까요? 크기가 뭐 길이가 한 6m 넘는다고 하고 뭐 폭도 한 4m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다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21개, 20개 정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라면서요. 정확하게는 22층으로 나누었고요. 우리나라 남북을 22층으로 나눠서 그 동서로 긴 이런 이제 책자 형태가 됩니다. 그걸 한 첩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22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동서로 길게 되는데 그러나 접으면 지금의 A4 용지 비슷한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로 30cm, 가로 20cm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대라든가 보관하기 아주 편리한 형태로 고안이 된 지도고요. 그런데 그 30cm, 20cm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30cm는 세로 120리예요. 그리고 가로 20cm는 80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지도첩 하나를 통해서 지도의 축척, 거리, 우리가 시간, 여기서 지도 한 첩에 있는 거리를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하는 시간 거리도 계산해낼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보관된 지도입니다. 그러네요. 교수님 설명 들으니까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지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도 설명해 주실 때 일단 기존과 달라진 점들을 알려주셨는데 이게 그럼 기존 목판본과 기능이나 뭐 쓰임새 같은 것도 달랐습니까? 기본적인 기능이나 쓰임새는 똑같죠. 그러나 보통 지도를 제작한 목판본 지도의 경우에는 지도 제작한 목적은 아주 가장 기본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장한 사람들 또는 이제 지도를 소장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내용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 위에 그 정보들을 더 추가하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도 소장자들이 그런 많은 내용을 추가하거든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이제 좀 더 풍요롭고 그리고 채색을 하면 한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천은 청색으로 또 어떤 도시는 적색으로 또 도로도 적색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군사 시설에 또 채색을 해서 네.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궁금한 게요. 이제 뭐 색깔도 칠해져 있지만 내용도 네. 많다고, 정보도 많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 좀 소개해 주실래요? 어떤 정보가 들어있던가요? 사실 대동여 지도 기본 지도만 해도 네. 수많은 정보를 담은 우리나라 가장 우리나라 전통 지도의 금자탑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여도의 내용을 옮기면서 거기에는 지역과 지역 간의 거리라든가 또 군사시설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또 어제 보도가 되었지만 이제 울릉도를 갈 때 어디서 배를 띄고 어디서 바람이 좋을 때 출항을 해야 되니까 바람을 기다려야 되는가 또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뭐 이틀을 가는 거리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백에는 우리나라 위도, 경도 위도 또 우리나라 전체 남북의 길이 이런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 인공위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지금 그 인공위성에서 딱 찍은 그 모습이에요. 굉장히 정확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김정원 선생이 저 지도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사용한 경위도 좌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또는 세계 지도를 만들 정도의 이 규모가 큰 지도는 걸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정원 선생이 아까 동여도를 만들 때 같이 짝으로 만들었던 지리지가 만들기 있습니다. 전에 만든 지도죠. 동여도는 1850년대에 만들었는데 그 동여도를 만들 때 지리지를 같이 만들어요. 그 지리지 이름이 여도비지라는 지리지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지금 전국 시군에 해당되는 군현의 330여 개 군현에 경도와 위도가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지리 정보를 다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동여 지도가 정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바탕이 되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조선은 굉장히 지도 문화, 지도 제작 전통이 훌륭했던 나라였습니다. 조선 초에 그랬고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영조, 정조대에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영조 때 1, 2 눈금 지도. 지도 위에 1, 2 눈금을 그리고요. 그 위에 그 여러 정보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1, 2 눈금 지도를 제가 계산을 했더니 지금의 축척으로 보면 약 1대 5만 지도예요. 우리나라가 조선이 1740년대에 전국에 걸쳐서 축척 1대 5만, 5만 분의 1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한 정도의 지도 제작 수준은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뭅니다. 그런데 1, 2 방한 지도는 대동여 지도보다 훨씬 크고 더 자세했어요. 그랬군요. 그건 군현 지도예요. 시군 단위 지도. 그런데 그게 전국 지도를 합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대동여 지도는 김정호 선생이 그걸 10분의 1로 줄여서 전국 지도를 만든 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1, 2 방한 지도, 또 20리 방한 지도, 30리 방한 지도 이런 지도들이 18세기 중후반, 특히 영종조대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그 지도를 봤어요. 어떻게 봤느냐? 보통 개인의 신분으로는 못 보죠. 그런데 이분은 그 지도를 볼 수 있었던 배경이 신헌이라고 하는 고종대의 무관이자 외교관이고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제자라고도 불리우는 신헌이라는 분의 도움을 받았어요. 신헌은 강화도 수호조약 그리고 조미통상 수호조약 때 우리 측 대표였던 분입니다. 그리고 병조판서 지금의 국방부 장관을 했던 분인데 이분의 문집 속에 대동방여도 서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에 보면 김정원 선생으로 하여금 많은 자료를 보게 하고 수십 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해서
지도를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 지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 지도를 만들게 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있던 또 각 간청에 있던 여러 지도들을 김정호 선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렇게 훌륭한 가장 완성된 네. 형태의 지도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조, 영조 때 꽃을 피운 우리나라 지도 기술이 어떻게 예.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쭉 예.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대 다른 나라 지도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그 기술력을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18세기 중엽에 유럽도 지도 제작에서 근대 지도 제작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네. 유럽은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일단 미지의 세계, 그렇죠. 신대륙 발견하고 예. 거기 가서 지도를 그려오면 그 지역이 자기 땅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 제작에 굉장히 열심히였고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국내 지도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네. 이제 18세기가 되면 유럽은 아주 그 천문 측정을 한 네. 네. 자세하고 정확한 근대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조선에서 천문 측정을 했다는 일부 기록이 남아 있고 또 지도를 제작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조선에서도 거의 같은 수준의 18세기 중엽의 지도 제작 수준을 가지고 보여주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예.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네. 그리고 사회 문화가 결합된 게다가 조선의 이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18세기 중엽이면 진경산수화가 꽃피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네, 네. 진경산수화가 꽃필 수 있었던 배경은 이미 숙종 때부터 시작됐던 우리나라 각 지역의 지도를 만들었던 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지역을 직접 보고 예. 그리고 산을 표현하고 강을 표현하면서 진경산수화를 꽃피우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지도에 대한 자부심 굉장히 강하신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다는 저렇게 파란색을 청색 썼고 산 뭐 또 녹색을 평지 칠하고 산은 녹색으로 칠했습니까? 네, 네, 네. 예, 그럼 좀 지형에 따라서 좀 다르게 칠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예. 가장 이제 두드러진 게 산과 강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산은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예. 사실 대동여 지도는 산을 선으로 표시했거든요. 산을 맥으로 표시했어요. 예. 이 점이 굉장히 다른 나라의 지도 전통과 다른 점입니다. 네. 보통 산은 봉우리를 그려요. 네. 다른 나라들은 예. 동양에서도. 네. 그런데 한국의 지도 전통 중에는 저렇게 산을 이어지는 맥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산맥으로 표시하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김정호 선생이 대동지지에 표현을 했냐면 네. 백두대간과 같은 산맥은 인체로 비유하면 뼈다. 그리고 백두대간은 척추다. 뼈이다, 뼈대를, 골격이다. 네, 골격을 다 골격이다. 보고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천은 혈맥이다. 핏줄이다. 그리고 평야는 우리의 근육이다. 살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에 산에 나와 있는 심어져 있는 나무라든가 네. 그런 식물들은 털럭이다, 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군요. 즉 국토에 대한 유기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신체에 비유해서. 예. 그런데 저렇게 산을 맥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네. 특히 하천의 흐름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천이 어디서 나눠지고 어느 산에서 발원해서 모아지는지를 분명하게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형을 가서 이해하는데 네. 편리하고 그리고 아주 모르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지도가 이제 어렵게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가 화면 말고 실제로 보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요? 지금 이제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문화재청에서 저 지도를 들여오는데 많은 애를 쓰시고 노력을 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두 기관에서 지도를 많은 분들이 향유하고 네. 그리고 지도는 실제 보았을 때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실제 본 것과
그리고 그냥 사진과 네. 이 복제본으로 보는 건 전혀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직접 느끼시고 예.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이 기회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일본에 네. 아주 훌륭한 지도들이 많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1402년 조선 건국후 10년 만에 만든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세계 지도도 네. 일본에만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일본과 잘 협력하고 때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일본에 있는 자료들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많이 예. 가서 볼 수 있도록 관심을 알겠습니다.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대동이 여지도 우리 선조들의 지혜, 위대함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보경 성산여대 지리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경찰이 고 전두환 씨 손자죠, 전우원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광주를 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광주를 찾아서 유족들에게 직접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우원 씨 국립 5.18 민주묘지 오늘 방문해서 참배했고요. 예. 사실 귀국 즉시 체포가 됐고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풀어줬고요. 광주를 찾았고 지금 출국 금지 조치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이 오늘 열립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박람회인데요. 도시 전체가 정원으로 변했고 또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풍성합니다. 개막식 무대는 우리나라 국제행사 개막식 가운데 처음으로 물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순천 오천그린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개막식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까? 네, 잠시 뒤인 오후 6시부터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 물 위의 정원에서 개막식이 열립니다. 이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160m 크기의 수상 특설 무대가 마련됐는데요. 이 개막식을 보기 위해 이곳 광장에는 시민들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개막식은 지역인들의 합동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과 기념사 등이 이어지고 국내 유명 가수들의 축하 무대도 마련됐는데요. 대국민 참여단 5,000명과 일반 시민 2만 명 등 총 3만 명이 모인 가운데 치러집니다. 이 가운데 10년 전 순천만 국가정원 꿈의 달이 조성에 참여했던 어린이 작가 14만 명 가운데 200여 명도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관람석은 차가 다니던 아스팔트 도로가 푸른 정원으로 변한 그린 아일랜드와 저류시설을 광장으로 탈바꿈한 오천 그린 광장에 마련됐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개막식을 통해 정원박람회의 의미와 가치, 기후위기 속 미래도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지난 2013년 이후 다시 열리는데요. 10년의 세월 동안 제1호 국가정원의 수목은 울창해졌고 봄꽃이 피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더욱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도심 등 3개 권역에서 열리는데요. 박람회 면적만 200헥타르에 달하고 30여 개 나라가 정원 조성에 참여했습니다. 모두 관람하는 데만 6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폐장 시간도 밤 9시까지로 늘어났고 도심 권역 전체가 대대적인 밤의 정원으로 조성됐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7달 동안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전남 순천 오천그린 광장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과 휴일 전국 곳곳에서는 봄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축제 현장에 저희 기상캐스터 나가 있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정읍 벚꽃 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편에 벚꽃도 하얗게 만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정읍에는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새하얀 벚꽃과 이렇게 진분홍색 꽃잔디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마치 한 폭의 풍경화 같습니다. 현재 정읍의 기온은 20도를 웃돌면서 이렇게 겉옷을 입지 않아도 무척이나 포근한데요. 이 꽃들로 가득한 현장에는 벌써부터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이런 봄 축제 현장을 찾으셔서 계절의 정취를 만끽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제대로 열리지 못했던 정읍 벚꽃 축제는 오늘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돌아왔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정읍천 벚꽃로에는 내장호까지 약 4km에 걸쳐 2천여 그루의 벚나무가 줄을 지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화려한 벚꽃에 더불어 개막식 공연, 정읍예술제, 줄타기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함께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 개막한 벚꽃축제는 4월 4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봄꽃은 이렇게 만발했지만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됐고 산불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봄꽃 나들이 중에도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지만 아쉽게도 공기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남, 전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미세먼지용 마스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전국에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광주 10도, 대구 9도 보이겠고요. 내일 낮에는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26도, 대구 24도 보이겠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전국에 비가 내리는 만큼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 꽃구경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음 주 초까지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큽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평소보다 불씨 관리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북 정읍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여야 해석 평가 예상대로 엇갈렸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법정에서 마주합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